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 문학계를 뒤흔든 여류 시인 이청조. 낙엽이 비바람에 흩날리는 어느 가을 저녁, 한 노파가 어둑한 방 안에서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는데 마른 나뭇가지처럼 여인 손에 들린 술병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세월의 고초에 그을린 얼굴이 그날따라 더욱 초췌하게 보였는데 얼마 남지 않은 술을 한 모금 들이켠 그녀는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심신명력, 냉랭청청, 처처참참 척척. 산안안한 시후, 최난장식. 아무리 찾아봐도 적막하기만 하니 처참하고 슬프구나. 따뜻하다가 추워지는 계절, 몸조리하기 가장 힘들지. 삼배량 잔담주, 짐적타, 만날 품급. 안과야, 정상심, 각시구 시상식. 두세 잔의 술을 마신다고 차가운 저녁 바람 어이 막을까? 날아가는 기러기 때 바라보니 가슴 아픈 건 예전에 만난 적 있어서일까? 만지황 하태적, 초최손, 여금유수 감적? 수저창아, 급자짐생득흑. 곳곳에 떨어진 국화꽃, 볼품없이 시들었는데 더 이상 누가 따가랴. 쓸쓸히 창가를 지키며 홀로 어찌 어둠을 이겨내리? 우동 경겸새우, 도황혼, 점점적적. 저차제, 지밀게 수자려득. 우동잎을 적신 가랑비, 황혼 무렵까지 그치질 않네. 이 심정을 어찌 근심수, 한 글자에 담을 수 있으랴. 시를 읊던 노파의 손에서 술병이 떨어지며 그녀도 스르르 무너져 내렸는데 깨진 병에서 흘러나오는 술처럼 그녀의 생명과 영혼도 빠르게 새어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중국에서 그녀의 명성은 결코 이태백과 두보에 뒤지지 않는데 중국 문학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이 위대한 여인은 늦가을 바람에 시한수를 담아내고 최후를 마쳤습니다. 금지옥엽으로 자란 이청조. 이청조는 자가 이안, 호가 이안거사로 북송 시기인 1084년 한 사대부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이격비는 진사 출신으로 북송 제1의 시인 소동파의 제자이며 교서랑, 예부시랑 등의 주요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그가 저술한 낙양명언기는 낙양 수십 곳의 정원을 기술한 저서로 지금도 해당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사 입격 비전에 의하면 이청조의 어머니 왕씨는 장원급 제한 왕공신의 손녀로 시혼에 능한 여성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여성이 정사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어머니의 집안도 비범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청조는 그런 부모의 영향으로 문학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고 딸을 크게 속박하지 않아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후세에 널리 알려진 여묵령 상기개정 일모에서 이 시기에 자유분방한 문학소녀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기개정 일모. 침취부지기노. 늘 떠오른다. 내가 정자의 해가 저물던 그날이. 술에 취해 돌아가는 길 헤맸었지. 흥진만해주. 오이부하심처. 흥이 다해 늦게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그만 연꽃 늪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 쟁도. 경기 일탄구로 열심히 노를 저었더니 여울에 갈매기와 백로들 놀라서 날아올랐지. 이사는 친구들과 실컷 놀다 저녁 늦게야 배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묘사한 것으로 그녀가 10대 중반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0대 소녀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귀가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청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당시 수도인 변경에서 생활하는데 번화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에서 얻은 영감이 이후의 문학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당시 송회종의 재위식이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인데 휘종은 정치보다는 문학과 예술에 더 관심이 많은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술가였던 만큼 문인을 크게 우대했으며 그로 인해 송나라는 문학과 예술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청조라는 당대 최고의 여류문인이 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난군을 만나는 이청조. 그녀의 사는 일찍부터 사대부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았는데 당시 조정에서 실세였던 이부시랑 조정지의 아들 조명성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책을 보았는데 그중 언과 사가 만나고 아내 위가 떨어지고 지와 부에 풀이 빠져 있다는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으니 가르침을 주십시오. 조정지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바로 아들의 속내를 알아차렸는데 언과 사가 만나면 사가 되고 안에서 위가 떨어지면 여가 됩니다. 지와 부의 풀을 뜻하는 초를 떼어내면 지와 부가 되니 이 모두를 합치면 사녀지부, 즉 사녀의 지합이라는 뜻이 됩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사녀가 바로 이청조인데 조명성은 그녀의 남편이 되고 싶은 바람을 그렇게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조명성은 겸손하고 품행이 단정한 태학생으로 전도 유망한 인물이었는데 두뇌가 비범한 데다 9살 때부터 가치 높은 골동품과 금성 및 서얼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관집의 자녀들인 이청조와 조명성은 사교 자리에 나갔을 때 우연히 만나 서로의 학식과 재능에 끌려 호감을 가졌습니다. 1101년 18살의 이청조와 21살의 조명성은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문학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청조도 남편을 따라 금석과 서월을 수집하며 즐거움과 보람에 심취해 있었는데 조명성은 관리가 되었지만 청렴하고 검소했던 탓에 생활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고물을 발견하면 입고 있던 옷을 팔아서라도 꼭 손에 넣고 말 정도로 금석, 서화 수집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남당시기 화가 서예의 목단도를 20만 전에 내놓았는데 거액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자 할 수 없이 내려놓고 부부는 몇 날 며칠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소소한 행복으로 물든 신혼의 단꿈은 1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는데 사돈지간은 이격비와 조정진은 원래부터 정치적 견해가 달랐습니다. 이때 각각 속한 당파 사이에 분쟁이 더욱 첨예해져 결국 이격비가 속한 파벌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정진은 어사중승까지 승진하게 되지만 이격비는 정치적 복수를 당해 정계에서 쫓겨나고 마흔이다. 이청조는 아버지의 구원을 청하는 시를 써서 시아버지 조정지에게 보냈지만 그는 정적으로 대립하는 사돈을 배려할 나량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변경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이청조는 아버지와 함께 본적지로 가게 되었고 남편과 당분간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107년 조정지 또한 재산 채경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자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파직되고 얼마 뒤 죽었는데 조명성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그도 청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은거 생활. 청주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다시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는데 1108년 25살이던 이청조는 스스로 이한거사라는 호를 짓고 본격적인 창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조명성도 이청조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금석 수집과 연구에 몰두해 후세의 명저로 칭송받는 금성록의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는데 1121년 조명성이 내주지주로 부임되어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청조는 처음에는 남편을 동행하지 않고 청주에 남아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을 담은 일전매, 취하음 등의 작품들은 이 시기에 창작된 것들입니다. 화자포령수자류, 일종상사, 랑처한수, 꽃잎은 무심히 흩날리고 강물도 무심히 흐르는구나. 같은 그리움 그곳에서 견디는 슬픔이여. 타종무게 가소제, 제하미두, 각상심도. 그리운 이 감정 풀어버릴 길 없어. 미간에서 사라진 그리움 어느새 또 가슴에 솟누나. 일전매의 일부분. 남편과 나라를 동시에 잃는 이청조. 이후 이청조는 내주로 찾아가 남편과 재회했고 서로 지극히 사랑하던 두 사람은 너무 행복했지만 몇 년 뒤 조명성이 치주어 강령에 부임하면서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에도 금석 수집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짬만 있으면 금성록의 편찬에 열중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부임할 때마다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것은 대량의 금석과 고화 등을 옮기는 일로 이것이 이청조가 바로 남편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푼돈을 아껴가며 수집한 것들은 물론 그들 부부가 아끼는 서적들까지 실으려면 수레 몇 대로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흔치 않은 보물인데다가 당시 사회 전반이 뒤숭숭할 때라 그녀는 보관과 운반에 각별히 신경 쓰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강의 병이 터졌는데 1127년 휘종의 9째 아들 조구는 남경응천부에서 남종을 건국했고 이후 남하에 소흥고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1129년 호주 지주로 임명된 조명성은 부임하러 가던 도중 합질을 걸려 슬프게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외로운 황혼을 보내는 이청조. 40대 중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이청조는 졸지의 과부가 되었는데 큰 병에 걸려 앓아누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일어나 꿋꿋이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유물들 그리고 결혼 후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얻은 대량의 수집품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인데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을 지킬 수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여자의 몸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조명성의 매제인 이씨가 병부시랑으로 홍주에 있어 그를 찾아가 의탁하기로 했지만
그의 말 홍주가 금나라 군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이청조는 하는 수 없이 짐을 줄여 일부분만 가지고 도망다녔는데 이리저리 피난하던 와중에 안타깝게도 수집품의 대부분을 소실하고 말았습니다.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청조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전란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다 장여주라는 관리에게 재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청조에게 접근한 이유는 그녀가 보유한 것으로 소문난 금석과 골동품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별로 남지 않은 것에 실망해 욕설을 일삼는 것은 물론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청조는 100일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 측에서 먼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뿐더러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여주가 뇌물로 관직을 샀음을 알고 남편을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사실임이 증명되어 장여주는 관직에서 파면되고 이청조는 원하던 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나라의 법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 자체만으로 죄가 인정되어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9일간 감금된 후 풀려났지만 여자가 재혼한 것도 모자라 또 이혼한 것에 대해 당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정처 없는 유랑 생활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조명성이 남긴 유작, 금성록을 정리 및 완성해 조정에 바쳤습니다. 이후 홀몸으로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다가 어느 곳에선가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당시 70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청조는 70여 편의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으며 아름답고 섬세한 필치로 자신의 곡절 많은 인생을 사회에 담아 표현해냈습니다. 이청조의 작품은 후세 많은 문인들로 하여금 탐복해 마지 않았으며 송사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녀는 중국 고대 문학사의 면며 단되는 여류 시인 중 한 명으로 이후 여성의 문학 창작에 가장 빛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은 문학계를 뒤흔든 여류 시인 이청조였습니다.